그 사람이 제 통장 내역서를 제 앞에 내던진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진통제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처음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네가 이 돈을 어디다 쓴 건지 설명해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장은 제 것이 아니었거든요. 남편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할 3천만 원은 제 척추 수술비였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돈이 이미 프라하의 어느 호텔에서 쓰이고 있었다는 걸요. 제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올해 37이에요. 결혼한 지 6년 됐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예린이 5살이에요. 남편은 중소제약회사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 부부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다고까지 말하기엔 솔직히 망설여지지만 적어도 예린이 앞에서는 웃는 날이 더 많았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예린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한강 산책을 갔고 제가 허리가 아파서 설거지를 못하는 날이면 묵묵히 대신해줬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쪽에서 시작됐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대학교 2학년 때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가셨고 그 뒤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서 남편과 시누이를 키우셨어요. 그 과정이 당신에게 일종의 권리가 됐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지켰어 라는 말을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남편은 그 말 앞에서 항상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만 가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결혼 초에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2년 전 겨울, 저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디스크가 악화된 거였어요. 의사는 MRI 결과를 보면서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두면 하반신 감각 이상이 올 수 있어요. 수술 자체는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총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우리 부부가 예린이 태어난 뒤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 딱 그 정도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남편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수술 받아야지. 돈은 내가 정리할게. 걱정하지 마.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윤아, 수술비를 내 통장으로 옮겨놨어. 병원에 한 번에 낼 수 있게 정리해 둘게. 저는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해준다는 게 든든했어요. 수술 날짜는 3월로 잡혀 있었고 그 사이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해외 출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회사에서 유럽 쪽 신규 거래처 미팅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와 오스트리아 빈 2주 일정이라고요. 서윤아, 미안한데 이번 출장은 내가 직접 가야 해. 팀장이 가야 계약이 성사될 수 있대.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수술은 3월이니까 2주면 출장 다녀올 수 있잖아요. 예린이는 어린이집 다녀오면 제가 보면 되고요. 남편이 출발하기 전날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2주 출장이라 제가 혼자 예린이 보면서 지내는데요. 혹시 가끔 와주실 수 있으세요?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흔쾌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가지. 예린이도 보고 싶고. 며느리 혼자 고생시킬 수 없지. 남편이 떠난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틀에 한 번씩 오셔서 예린이를 봐주셨고 저는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허리가 아파서 예린이를 안아줄 수 없는 게 제일 서러웠습니다. 예린이가 엄마 안아하고 두 팔을 벌릴 때마다 미안해. 엄마 허리가 아파서 하고 쪼그려 앉아 안아줬어요. 그럴 때마다 허리에서 전기가 오는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둘째 주부터 시어머니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화를 드리면 바쁘다, 친구 모임이 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움직이기 힘들다.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저는 혼자 예린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밥을 차리고 재우고 그 사이에 물리치료를 다녔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이 이틀에 한 번은 있었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출장 중에 걱정할까 봐요. 남편의 출장이 2주에서 3주로 연장됐습니다. 거래처 일정이 밀렸대요. 남편은 미안해하면서 전화로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것만 끝나면 바로 갈게. 저는 알았어. 힘내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셨어요. 예고 없이요.
제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얼굴이었어요. 서윤아, 이것 좀 봐. 시어머니가 내민 건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남편 통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통장을 어떻게 보셨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시어머니께 통장 관리를 맡겨뒀던 적이 있었고 그 비밀번호를 아직 알고 계셨던 거예요.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으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해외 결제 내역이 줄줄이 찍혀 있었어요. 프라, 빈, 그리고 파리까지. 호텔, 레스토랑, 쇼핑, 금액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한 건에 80만 원짜리 레스토랑 결제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쓴 거 아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처음 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의심에서 분노로요. 하지만 그 분노가 향한 곳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였어요. 네가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이 돈을 이렇게 쓰게 된 거야? 남편이 집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밖에서 돈을 이렇게 쓰겠어?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 수술비예요. 3천만 원이 제 척추 수술비였다고요. 시어머니는 한순간 멈추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가 좀 아픈 거 가지고 수술까지 해야 해? 요즘 젊은 것들은 아픈 것도 못 참아. 참고 살면 되지. 그 돈이면 우리 아들 사업 미천이라도 되는 건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진통제가 막 듣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통장 내역 봤어. 그 3천만 원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은 몇 초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 할 말이 있어. 귀국하면 얘기하자. 전화로는 안 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예린이가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저는 예린이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엄마여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허리에서 올라오는 통증은 다짐만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3월 수술 예약 확인차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수술비 입금 내역 확인 가능할까요? 담당자가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한서윤 환자분, 아직 입금 내역이 없으신데요. 수술 2주 전까지 입금 안 되시면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술비 입금 안 됐대. 확인해줘. 읽음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저녁이 되어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정리할게. 그 한 줄이 전부였어요. 시어머니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돈을 쓴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남자가 집에서 편해야 밖에서 안 그래. 네가 살림을 못하니까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어머님, 그리고 수술 그거 꼭 해야 하는 거야? 물리치료 받으면 낫는다면서 그 돈을 수술에 쓰는 건 좀 아깝지 않아? 저는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안 하면 하반신에 문제가 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잠깐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들이 다 그렇게 겁주지.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허리 아픈 건 참으면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어요. 예린이가 들을까 봐요. 3일 뒤 남편이 귀국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알았어요.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를 숨기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예린이를 안아주고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기다렸어요. 남편이 맞은편에 앉았을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3천만 원 어디 썼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서윤아, 미안해. 출장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회사에서 정산이 늦어져서 일단 거기서 썼어. 다시 채워 넣을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박자 쉬었습니다. 여보, 그 통장에 있던 건 내 수술비야. 네가 수술비 정리한다고 옮겨놓은 돈이잖아.
출장비가 3천만 원이 나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확인해 본 것이 있었어요. 남편 회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었습니다. 해외 출장 관련 공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회사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습니다. 팀장님 유럽 출장 가셨다면서요? 돌아온 대답은 이랬어요. 출장이요? 팀장님 2주 전에 연차 쓰셨는데요. 연차였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연차. 저는 그 화면을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여보, 누구랑 갔어?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물었어요. 누구랑 프라하 갔어? 3천만 원 들고, 내 수술비 들고.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윤지. 하트 이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봤고 남편도 제가 본 걸 알았어요. 우리는 몇 초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윤아, 그게 더 듣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그 순간은 아픔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컸어요. 예린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 집 만들었어. 저는 예린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예쁘다, 예린아.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자.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는 예린이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마치 오래 안개 속에 있다가 갑자기 안개가 걷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새벽에 잠이 깨서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갔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어요.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패턴 잠금은 예린이 생일이었어요.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윤지라는 이름의 대화창이 맨 위에 있었어요. 저는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오빠, 프라하 호텔 진짜 대박이다. 이런 데서 자보는 거 처음이야. 그치? 내가 골랐어. 너 좋아할 줄 알았어. 근데 이 돈 괜찮은 거야? 회사 돈 아니지? 아니, 집에 있던 거 와이프 수술비라고 모아놓은 건데 수술 안 해도 되는 거래. 허리 아픈 거 가지고 오버하는 거야. 진짜? 괜찮겠어? 괜찮아. 어차피 물리치료하면 낫는데 엄마도 수술 필요 없다고 하셨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더 내렸어요. 오빠, 그런데 와이프가 눈치채면 어떡해? 몰라. 출장이라고 해놨어. 회사에서도 연차 처리했고 알 방법이 없어. 나중에 들키면 엄마가 알아서 해주실 거야. 엄마가 원래 며느리 편 아니거든. 내 편이야. 저는 그 대화를 읽으면서 손이 아닌 심장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렸어요. 오빠, 나 파리도 가보고 싶어. 프라하 끝나면 가자. 돈 충분해. 와이프 수술비가 3천이면 우리 여행 끝나고도 남겠다. 그러게. 잘 됐지 뭐. 잘 됐지 뭐. 그 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소리 없이 내려놓았어요. 거실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 가로등 불빛만 켜져 있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안 나왔어요. 대신 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결정됐어요. 더 아래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안 봤으면 몰랐을 내용이에요. 오빠, 근데 와이프 허리 진짜 심한 거 아니야? 심하면 뭐 어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혼은 안 해? 아직. 엄마가 예린이 문제 때문에 좀 더 기다리래. 재산 정리되면 그때. 그럼 나는? 기다려줘. 내가 다 정리할게.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을 반대한 이유, 남편에게 돈을 맡겨도 된다고 했던 것, 시어머니가 통장 내역을 제게 보여주면서 제 탓을 한 이유.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당신의 선택은 아들 편이었어요. 처음부터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저는 예린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리고 아이 옆에 누웠어요. 예린이의 따뜻한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확실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카카오톡을 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건 언니에게 전화한 거였습니다. 친언니 서연 언니는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5년 전 이혼하고 혼자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다들 걱정했지만 언니는 제주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었어요. 언니, 나 좀 도와줘. 언니는 제 목소리만 듣고 알았나 봐요. 와, 일단 와. 얘기는 오면 하자. 저는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예린이 옷, 기본 생활용품, 서류, 최소한만요. 캐리어 하나와 작은 가방이 전부였어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린이 데리고 언니네가 있을게.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남편의 답장은 30분 뒤에 왔어요. 알았어. 무리하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붙잡지 않더라고요. 잠깐 갔다 오겠거니 생각한 거겠죠. 아침에 예린이를 깨웠어요. 예린아, 우리 이모 보러 제주도 갈까? 예린이가 눈을 비비면서 웃었습니다. 진짜? 비행기 타? 네, 비행기 타. 예린이는 신이 나서 자기 인형을 가방에 넣었어요. 인형 이름이 뽀삐였는데 예린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거였거든요. 뽀삐도 같이 가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예린이는 창가 자리에서 밖을 구경하느라 신이 났어요. 구름이 솜사탕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제주공항에 언니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안아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안아줬습니다. 예린이가 이모하고 매달리자 언니가 웃으면서 예린이를 들어올렸어요. 우리 예린이 왔어? 이모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언니네 집은 카페 위층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예린이가 바다를 보더니 엄마, 바다 진짜 크다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울었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나왔어요. 언니가 예린이를 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줬습니다. 이모랑 케이크 먹으러 가자. 예린이가 신나서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그 작은 방에 앉아서 한참 울었습니다. 저녁에 예린이가 잠든 뒤 언니에게 전부 이야기했어요. 수술비 3천만 원을 남편이 내연녀와의 유럽 여행에 썼다는 것,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아들 편을 든다는 것, 카카오톡에서 본 대화 내용,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재산 정리 후에 버릴 계획이었다는 것. 언니는 다 듣고 나서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네가 결정해. 뭘 하든 내가 옆에 있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주에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통장 내역, 남편 회사 연차 확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유책 배우자로 이혼 청구 가능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수술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주에 척추 전문 병원이 있었어요. 언니가 알아봐 줬습니다. 새로 상담을 받았더니 서울에서 받은 진단과 같은 소견이 나왔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비용은 이쪽도 비슷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내가 빌려줄게. 카페 운영 자금에서 좀 빼면 돼. 안 돼. 언니, 그건 언니 돈이잖아. 서윤아, 내 다리가 먼저야. 다리 멀쩡해야 예린이 키우지.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갚을게. 꼭. 언니가 웃었어요. 당연하지. 이자 붙일 거야. 우리는 둘 다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어봤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4월 중순이었어요. 수술 전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 예린이가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예린이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 저는 안 아플게 하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이 아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문자였습니다. 예린이 잘 있어? 언제 올라와? 그 다음에는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야? 예린이 어린이집도 있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있을게. 남편은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서윤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아? 내가 내려갈까? 안 와도 돼. 내가 정리되면 연락할게.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예린이 데리고 제주도에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올라와. 남편이 걱정하잖아. 어머님, 저 지금 여기서 수술 준비하고 있어요. 수술? 무슨 수술? 거기서 왜 수술을 해? 척추 수술이요. 제 수술비로 모아뒀던 돈이 없어져서 여기서 다시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잠깐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 얘기 아직도 하는 거야? 돈. 네 머릿속엔 돈밖에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퇴원할 때 말했어요. 잘 되셨어요. 재활 잘 하시면 일상생활 문제 없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 언니와 예린이가 있었어요. 예린이가 그림을 그려왔더라고요. 엄마랑 나랑 바다 그린 거야. 크레파스로 그린 파란 바다 위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퇴원 후 재활을 하면서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와 함께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폭주했어요. 서윤아, 이게 뭐야? 갑자기 이혼이 뭐야? 우리 대화부터 해야 하지 않아?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번만요. 여보, 윤지 씨한테 보낸 카카오톡 다 봤어. 프라하 호텔도, 내 수술비로 여행 간 것도, 어머님이랑 이혼 계획 세운 것도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숨소리가 멈추는 게 들렸어요. 다 알아.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는 내 수술비로 네가 다른 여자랑 여행 간 동안 혼자 진통제 먹으면서 예린이 키웠어. 어머님은 내가 아픈 것도 내 탓이라고 하셨어. 다시 시작할게. 뭐가 남아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남편 측에서 조정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위자료와 양육권은 제 쪽으로 정리됐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끝났어요. 그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슬프지도 후련하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났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치고? 저는 한마디만 했어요. 어머님, 수술비 3천만 원으로 내연녀와 유럽 여행 간 건 저가 아니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이혼 후 회사에서도 어려워졌대요. 영업 실적이 떨어지면서 팀장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윤지 씨는 이혼 사실을 알고 나서 연락이 끊겼대요. 결혼할 줄 알았던 건지, 돈이 있을 줄 알았던 건지, 어쨌든 남편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하셨는데 그 집은 재산 분할로 매각 절차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주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린이가 옆에서 우유를 마시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원망도 없었어요. 그냥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저와 관계없는 세계의 일이 된 것 같았어요. 제주도의 봄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유채꽃이 길가에 줄지어 피어 있었고 바람에 바다 냄새가 섞여 왔어요. 수술 후 재활이 잘 되면서 걷는 게 편해졌습니다. 예린이와 매일 바다를 보러 갔어요. 모래사장에서 조개를 줍고 파도 소리를 듣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대단한 일상은 아니었지만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언니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서빙이었는데 제가 원래 마케팅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카페에 SNS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메뉴를 기획했어요.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어느 날 말했어요. 서윤아, 너 여기서 같이 하는 거 어때? 동업. 저는 웃으면서 생각해 볼게 하고 대답했어요. 사실은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예린이는 제주도 어린이집에 적응했어요. 처음엔 서울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했지만 일주일 만에 새 친구가 생겼다고 좋아했습니다. 바다 옆에 사는 거 너무 좋아. 엄마하고 매일 말해요. 어젯밤에는 자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 계속 살자. 저는 그래,
여기서 살자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재활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경과 아주 좋습니다. 일상생활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병원 로비를 나오면서 멈춰 섰어요. 바깥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4월 햇살이었어요.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걸어서 카페로 돌아오는 길에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서윤아, 오늘 새 메뉴 시식해봐. 카페에 도착하니 언니가 새로 만든 당근 케이크를 접시에 담아놓고 있었습니다. 예린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이모가 케이크 만들었어. 우리는 셋이 테이블에 앉아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예린이가 맛있다 하면서 입 주변에 크림을 묻히고 있었어요. 언니가 웃으면서 닦아줬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오후 햇살에 수면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카페 문을 열기 전에 바다를 봅니다. 5분 정도요. 그냥 서서 바라봐요. 파도 소리를 듣고 바람을 맞고 숨을 쉽니다. 그 5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제 방식이 됐어요. 허리는 이제 아프지 않습니다. 예린이를 안아 올릴 수 있어요. 예린이가 엄마 안아 하면 바로 안아줍니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예전에는 몰랐어요. 남편이었던 사람에게서 한 번 문자가 왔습니다. 예린이 잘 있지? 보고 싶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예린이가 아빠를 찾는 날이 오면 그때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이에요. 언니와 동업을 결정했습니다. 카페 이름 옆에 작은 간판을 하나 더 달기로 했어요. 온라인 마케팅 대행 사무실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힘으로 서는 거니까요. 예린이에게는 아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크면 언젠가는 말해줘야겠지요. 엄마가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 하지만 지금은 그냥 엄마랑 이모랑 바다 옆에서 산다는 것만 알면 충분해요. 오늘 저녁 예린이가 잠들기 전에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 바다 가? 저는 대답했어요. 응, 가자. 예린이가 웃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누워서 창밖을 봤어요. 제주의 밤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제 두 발로 서 있고 제 아이 곁에 있고 내일 아침에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